지금 면접 보러 온 게 설마 너야? 네. 엄마, 대신 왔어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중견 출판사 해오름 미디어의 면접장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지원자가 들어와야 할 그 자리에 9살 아이가 울지도 떨지도 않은 채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냉정하기로 유명한 여회장의 손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중요한 면접장에 홀로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6째 층에 중견 출판사 해오름 미디어가 있어요. 복도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신입 편집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해오름 미디어는 30년 역사를 가진 출판사예요. 아동도서와 그림책으로 유명한 곳이죠. 매년 신입 채용 경쟁률이 50대 1을 넘기는 출판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였습니다. 회의실 상석에는 65살의 여회장 서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뒤로 넘긴 머리카락. 손톱에는 매니큐어 하나 바르지 않았지만 그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힘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이 회사를 일궈온 사람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풍겼죠. 서영은 면접 서류를 훑어보며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양옆으로 인사팀장과 편집국장이 자리했고요. 두 사람 모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첫 번째 지원자 들어오겠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이정아, 36살, 전직 도서관 사서였어요. 7년간 어린이 도서관에서 일했고 아동도서 편집 보조직에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정장을 입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백팩을 맨 아이였어요.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아이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였어요.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어요. 인사팀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마야. 여긴 면접장이야. 부모님 어디 계시니?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90도로 꺾인 정중한 인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엄마가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낯선 어른 4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9살짜리 아이가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보통 아이라면 울거나 쭈뼛거렸을 텐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안경을 벗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백팩, 구겨진 티셔츠. 서영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대신 온다고 면접이 되는 건 아니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찔하지 않았어요. 백팩 지퍼를 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거요. 아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고 있었어요. 서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를 내려다보고만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62살의 경비반장 경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경태는 창립 초기부터 해오름 미디어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30년 전 서영이 작은 사무실 하나로 출판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서영이 유일하게 반말을 허락한 직원이기도 했고요. 경태가 서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1층에서 연락 왔어. 이 아이 보호자가 병원으로 실려갔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아이는 여전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울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으니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였죠. 서영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친 거 알고 온 거야? 네. 119 아저씨가 전화해줬어요. 그런데 왜 병원 안 가고 여기 왔어? 아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여기 먼저 가래요. 이거 꼭 전해야 한다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아챘어요. 봉투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다는 걸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봉투를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무섭고 불안한 걸 꾹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어요. 서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갑던 표정에 금이 가는 것 같았어요. 경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로비에서 돌볼게. 보호자 연락 올 때까지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서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검고 깊은 눈동자,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볼 때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는 눈빛이었어요. 서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불편한 감정을 떨쳐내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나가. 경태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는 봉투를 품에 안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아이가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서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인사팀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참 황당한 일이 다 있네요. 면접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지원자부터 진행해.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면접은 계속됐습니다. 서영은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서영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의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 분명 어디선가 봤어요. 언제였더라? 누구였더라? 서영은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면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설 때 서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1층 로비가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소파에 앉아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경태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서영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아이가 15년간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꺼내게 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하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요.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냉철하기로 소문난 서영의 눈빛이 아이를 향해 박혔지만 민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고 깊은 눈동자로 서영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가 불안한 사람들의 심장 박동처럼 회의실을 채웠어요. 보통의 아이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를 찾으며 떼를 썼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 의연함이 서영의 신경을 묘하게 긁어대고 있었죠. 이 아이를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 서영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내쫓기에는 아이가 가진 그 묘한 기운이 마음에 걸렸고 받아주기에는 이곳은 엄연한 회사였습니다. 그때 서영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옆에 놓인 테스트용 원고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신입 편집자들의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해 둔 꽤 난이도가 있는 동화 원고였어요. 서영이 턱짓으로 원고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글씨는 읽을 줄 아니 읽을 줄 알면 이거 한번 읽어봐.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걸로 결정하마. 인사팀장이 당황하여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9살짜리 아이한테 그건 좀. 하지만 서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녀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섞인 원고를 아이가 제대로 읽을 리 없었고 그걸 핑계로 자연스럽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쭈뼛거리지 않고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원고를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쥔 아이의 손톱이 단정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바로 읽기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문장들을 눈으로 훑어내려갔어요. 마치 글자 하나하나와 인사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재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밤 별똥별 하나가 지붕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저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장면에선 목소리가 가볍게 튀어올랐고 밤이 깊어가는 묘사에선 목소리가 한 톤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면접관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어요.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려주는 듯한 생생한 연기였으니까요. 서영도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맴돌던 비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그런데 원고의 중간쯤 감정이 고조되는 클라이맥스 부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민재가 낭독을 멈췄습니다. 흐름이 끊기자 인사팀장이 안타까운 듯 혀를 찼어요. 역시 어려운 단어가 나왔나 봅니다. 하지만 아이는 모르는 단어를 만난 표정이 아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쥔 서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여기 이 부분은요. 이렇게 빨리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여기는 슬픈 장면이잖아요. 별똥별이 친구를 두고 떠나는 거니까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읽어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순간 서영의 머릿속에서 쨍하고 유리 조각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전율이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영이 쥐고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서류 위로 번져나갔지만 서영은 그것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말, 그 표현, 그건 낯선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해오름 미디어의 편집실 한 구석. 갓 대학을 졸업했던 아들 도윤이 원고를 교정하며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이 문장은 쉼표가 없어도 쉬어가야 해요. 슬픔은 속도가 아니라 여백에서 오는 거거든요. 바람이 멈추는 것처럼 천천히요. 서영의 귓가에 죽은 듯이 묻어두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도윤이 늘상 하던 버릇 원고의 여백을 손가락으로 쓸며 짓던 그 표정까지 눈앞의 아이에게서 고스란히 겹쳐 보였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이다. 이건 지독한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비슷한 감성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서영은 애써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 낡은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이 작은 아이가 갑자기 거대한 해일처럼 서영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니? 내가 뭔데 감히 그 아이의 말을 흉내내는 거야?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서영은 차마 그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민재는 영문을 모른 채 서영이 떨어뜨린 만년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종이 위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면접장의 긴장감이 아니었어요. 30년을 버텨온 서영의 철옹성 같은 마음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일부러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니? 그렇게 읽으라고 누가 시켰어? 서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두려움 섞인 호기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다음 대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과 함께 말이죠. 회의실의 공기는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고요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죠. 민재가 내민 낡은 봉투 그 누런 종이 위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마치 불덩이를 대하듯 뒷걸음질 쳤지만 시선만은 봉투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봉투 오른쪽 하단에 찍힌 빛바랜 붉은색 로고. 그것은 서영의 젊은 날이자 치열했던 과거의 증거였으니까요. 30년 전 단칸방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직접 디자인했던 해오름의 첫 얼굴. 이제는 회사 창고 깊은 곳에서도 찾기 힘든 그 봉투가 어째서 9살 꼬마의 가방에서 나온 걸까요? 받아주세요. 아빠가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물이라고 했거든요. 민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영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물. 그 한마디에 서영의 굳은 표정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갔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이 어미의 회사가 찍힌 봉투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서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서영의 눈치를 살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많이 바빠지면 여기로 오라고요. 해오름이라는 곳에 가면 이걸 알아봐주는 분이 꼭 있을 거라고요. 아이는 서영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말해준 이걸 알아봐줄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었죠. 서영은 홀린 듯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경비반장 경태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서영의 떨리는 손가락 끝이 마침내 봉투의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의 질감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우면서도 묵직한 감촉.
그 순간 서영의 머릿속으로 15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글을 쓰고 싶어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편집자로 사는 거 이제 지쳤어요. 그렇게 모진 말을 뱉고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나갔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는 대체 무엇일까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신 해오름 미디어 편집국. 볼펜똥이 뭉개진 흔적까지 선명한 도윤의 글씨였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 망설임과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원고를 보냈던 걸까요? 아니면 보내려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서영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운 손뭉치로 꽉 막힌 것 같았거든요. 서영은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건넨 이 낡은 종이 뭉치가 눈앞에 있는 회장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후벼 파고 있는지 말이죠. 민재는 그저 무서운 표정의 회장님이 봉투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저씨들이 그랬는데요. 여기가 책 만드는 곳이래요. 아빠가 쓴 글도 책이 될 수 있나요? 민재의 순수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지만 미워하려 애썼던 아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아이에게 맡긴 거니? 나를 떠나서 행복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거야? 원망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이 서영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봉투의 입구를 막고 있는 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몇 번이나 실을 놓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지켜보는 직원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겨우 실이 풀리고 봉투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A사 용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윗장에 적힌 제목이 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똥별이 머무는 지붕. 제목을 보는 순간 서영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대학 시절 습작으로 썼다가 서영에게 혹평을 듣고 구겨버렸던 바로 그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내 글을 이해 못해요. 이건 따뜻한 이야기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때 대들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서영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감이 안개처럼 밀려와 서영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빠의 소중한 물건을 이곳에 전하러 왔을 뿐인 이 작은 아이 앞에서 서영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아주 작고 초라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에 묻어있는 손때가 마치 아들의 체온인 것만 같아서 서영은 봉투를 쥔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아 서영은 그저 멍하니 제목만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민재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말투였죠. 회장님, 이제 화 풀리셨어요? 저 쫓아내지 않으실 거죠?
그 순진무구한 물음이 서영의 마지막 자존심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끝으로 원고의 첫 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 같았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정적에 잠긴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첫 문장이 서영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아기 별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안아줄 수 없었답니다. 서영의 호흡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쉼표의 위치 조사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단정함, 그리고 무엇보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따뜻한 온기까지. 그것은 서영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단 한 사람의 문체였습니다. 아들 도윤의 글이었습니다. 서영은 믿을 수가 없어 빠르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부정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서영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원고 곳곳에는 도윤의 습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으니까요.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꼭 형용사를 한 번 더 고민했던 흔적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날씨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도윤이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서 서영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여전하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싫어했던 돈 안 되는 따뜻한 이야기만 쓰고 있다고요. 서영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활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윤이는 떠났어. 나랑은 끝난 인연이야.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만약 이 원고를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지난 15년간 품어왔던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모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영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방어막이었습니다. 서영은 탁 소리가 나도록 원고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굳은 얼굴로 민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부러 더 매몰차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쓴 거니? 서영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건조하게 물었죠. 민재는 서영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쓴 거예요. 엄마는 아빠 글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면접 때 회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 하셨고요. 엄마가. 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틀린 웃음이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래, 내 엄마 교통사고가 났다던 그 사람 말이야. 그 여자가 시키더냐? 죽은 사람 흉내라도 내서 동정심이라도 사보라고. 회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경태가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경태를 쏘아보며 입을 다물게 했죠. 서영은 다시 민재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아이에게 더 모진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건 아류작이야. 누군가의 문체를 흉내낸 조잡한 가짜라고. 세상에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우연히 비슷할 수는 있겠지. 서영은 원고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손끝을 털어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아빠가 매일 밤마다 고치고 또 고쳤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읽어주셨단 말이에요. 민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의 노력이 가짜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이의 진심이 들리면 자신의 가짜 평온이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시끄러워. 면접장은 떼쓰는 곳이 아니야.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인사팀장, 이 아이 내보내. 그리고 이 원고도 돌려줘. 우리 회사는 이런 수준 미달의 원고는 받지 않아. 수준 미달. 그 말은 도윤이 떠나던 날 서영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비수였습니다. 그 말을 다시금 입에 올리며 서영은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해운대의 푸른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부정하면 할수록, 밀어내면 낼수록 원고 속에 담긴 아들의 온기가 손바닥에 화상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서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아들을 버린 비정한 어미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서영은 비겁한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리고 나가라니까 뭐해? 서영이 다시 한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겁에 질린 민재가 경태의 손에 이끌려 뒷걸음질 치며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이는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미움이 아닌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말이죠.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서영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은 서영의 시선이 책상 구석에 남겨진 봉투끈에 머물렀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봉투끈 하나가 마치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끈처럼 서영을 조용히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해오름 미디어의 1층 로비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과 직원들의 손에 들린 커피 향기 그리고 웅성거리는 말소리들이 뒤섞여 활기차면서도 어수선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소란스러운 로비 한 구석, 커다란 관엽식물 뒤편에 놓인 낡은 소파에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민재였습니다. 경비반장 경태가 차마 아이를 건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경태가 건네준 우유와 빵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민재는 무릎 위에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서영이 밀쳐냈던 아빠의 원고가 아닌 가방 속에 넣어 다니던 낡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이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죠.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람이 잠드는 언덕에는 외로움쟁이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소리에 무쳐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한 소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지나가던 여직원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그녀의 시선이 관엽식물 뒤편 작은 머통을 향했습니다. 거인은 너무 커서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인은 매일 밤 별들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또랑또랑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죠. 마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맑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듯 민재의 낭독 소리는 로비의 소란을 조금씩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도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만큼 로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의 중심에 9살 민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줄도 모르고 책 속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듯 정성스럽게 읽어내려갔죠. 거인이 울자 하늘에서도 비가 내렸어요. 주룩주룩 그건 거인의 눈물이었거든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자 듣고 있던 여직원이 슬그머니 눈가를 훔쳤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던 남자 직원도 발길을 떼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글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 이야기 하나로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능력. 그것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자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피의 증거였죠. 그리고 그 모습을 2층 난간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점심도 거른 채 창백한 얼굴로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쫓아내라고 소리쳤지만 혹시나 아이가 길을 잃지는 않았을까 신경이 쓰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책을 읽는 아이의 모습 위로 15년 전의 도윤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도윤도 그랬습니다. 동아리방에서 혹은 공원 벤치에서 도윤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홀린 듯 멈춰 서곤 했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기교가 아니야. 진심이 담긴 목소리지 그게 우리 도윤이의 재능이야. 남편이 살아생전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아들의 그 천부적인 재능이 저 작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죠.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는데 저 아이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도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해오름의 핏줄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기 꼬마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니? 낭독이 잠시 멈추자 한 직원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따뜻한 호응이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까 회의실에서의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다른 온기였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가 도윤의 수줍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서영은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내 손주라고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며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발은 바닥에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몰아세워 내쫓았던 그날의 선택이 틀렸음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다고 믿어온 완벽주의자 회장 서영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저 아이는 나를 벌주러 온 게 분명해. 서영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가득 울려 퍼지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서영에게는 아픈 회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서영만은 그 위로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높은 성벽 안에 갇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경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급하게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민재가 책을 덮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쉬운 탄성을 내뱉으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경태를 따라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로비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의 여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금방 흩어지지 않고 아이의 이야기를 하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서영은 아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빠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서영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영은 애써 외면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려 할수록 운명은 더 짓궂게 서영의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서영의 눈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붉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회장실. 창밖으로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서영은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민재가 주고 간 낡은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놓고 나간 아들 김도윤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서영은 한참 동안 봉투를 노려만 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시한폭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손을 대지 못하고 망설였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요. 이 봉투를 열면 지난 15년의 세월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영의 시선이 가장 먼저 꽂힌 곳은 도윤의 최근 거주지 주소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영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부산 그것도 해운대. 서영의 회사가 있는 바로 이 건물에서 불가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었던 것도 오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매일 출퇴근하며 지나다니던 그 길 어딘가에 도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영은 믿을 수가 없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활자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15년 전 집을 나간 뒤 단 한 번도 부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지척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분 거리라고? 겨우 20분 거리에 살면서 15년 동안 전화 한 통을 안 했어? 웃음은 곧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뼈아픈 배신감이었습니다. 서영은 늘 상상해왔습니다. 아들이 너무 멀리 살아서 혹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고요. 언젠가 성공해서 떳떳해지면 그때는 웃으면서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연락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을 뻔히 알면서도 매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 엄마의 회사를 보면서도 철저하게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겁니다. 서영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했니?
죽을 때까지 얼굴도 보기 싫을 만큼 내가 그렇게 끔찍했어? 서영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서영은 자신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녀에게 아들의 침묵은 곧 거절이자 단절의 선언으로만 느껴졌으니까요. 서영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도윤의 결혼 생활과 아내 이정아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서관 사서였던 아내 그리고 넉넉하지 않지만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도윤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서영 앞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행복했구나.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너는 그 좁은 집에서 희희낙낙하며 행복하게 살았구나. 나는 내가 걱정돼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었는데 너는 나 같은 건 까맣게 잊고 내 가족이랑 웃고 있었어. 서영의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서영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배신감에 치을 떨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불행했다면, 차라리 가난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았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못난 놈이라 욕하면서도 내 새끼라며 거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죠. 그 사실이 서영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불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 사살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밀어두었던 민재가 가져온 원고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그 봉투가 애틋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것도 다 쇼였어. 죽고 나니 아쉬워서 아니면 남겨진 처자식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야 나를 찾아보낸 거야. 살아생전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죽고 나서야 아이를 앞세워 나를 찾아와? 비겁한 놈.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아이를 보며 느꼈던 잠깐의 흔들림과 연민. 그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변했습니다. 저 아이도 똑같아 도윤이 자식이야. 제 아비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뻔히 알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찾아온 거야. 서영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거칠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당장. 잠시 후 비서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1층 안내데스크와 보안팀에 전달해. 네, 회장님. 오늘 왔던 그 아이 김민재라고 했나, 그 아이를 포함해서 이쪽 가족들은 절대로 회사에 들이지 마. 비서실장이 놀란 눈으로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가져온 원고는 어떻게 해? 버려. 원고든 뭐든 다 갖다 버려. 서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2번 다시 얼씬도 못하게 하란 말이야. 내 아들은 15년 전에 죽었어. 오늘 찾아온 건 잡상인일 뿐이야.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도망치듯 나가고 다시 회장실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서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라 서영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쁜 놈, 독한 놈. 어떻게 그렇게 가니? 어떻게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가버려. 원망 섞인 흐느낌이 넓은 회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실은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오해라는 이름의 색안경을 낀 서영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영에게 남은 것은 자신을 버린 아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인 어린 손자 민재뿐이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서영은 가장 잔인한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더 크고 깊은 상처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해오름 미디어의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은 회전 문 앞에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발걸음을 재촉했죠. 서영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어제 그 아이와 관련된 사람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이지 말라는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서영은 평소보다 짙은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검은 정장을 입은 채 2층 회장실에서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마음을 베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15년 동안이나 무시했던 아들의 흔적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화면 속에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아이는 어제와 똑같은 옷차림에 그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죠. 회전문으로 들어오려던 민재가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설명했지만 보안 요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몸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영의 인매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렇게 돌아가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밀려나면 다시 다가오고 또 밀려나면 다시 다가와 유리문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아이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끈질김마저도 도윤을 닮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저 아이의 희망을 꺾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것 같았거든요. 그것이 못난 어른의 화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서영이 나타나자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또각또각 서영의 구두 굽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전문 앞에 다다른 서영이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요원이 길을 비키자 유리문 밖에서 서성이던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회장님, 아이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손바닥을 들어 아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오지 마. 서영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민재가 멈칫하며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반가움으로 빛나던 눈동자가 순식간에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왜요? 저 어제 원고 두고 갔는데요. 그거 아빠가 정말 소중하게. 입 닥쳐. 서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시선이 서영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내 아빠야. 누가 소중하대. 그따위 쓰레기 같은 원고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야. 너희 아빠라는 사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남이라고. 서영은 가슴속에 맺혀있던 독서를 기관총처럼 쏘아댔습니다. 어제 확인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자꾸만 떠올라
서영을 더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연락 한 번 없던 괘씸한 아들 나를 무시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복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재의 눈에 그제야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서영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속에 담긴 미움만은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가방에 있는 거 뭐야? 그것도 원고야?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서 태워버려. 서영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쥐고 있던 건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작은 쪽지와 편의점에서 파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어제 화를 내시던 회장님이 혹시나 마음이 풀리셨을까봐 아이가 용돈을 털어 사온 작은 뇌물이었습니다. 민재는 캔커피를 가슴에 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가 싫어하신대요? 아빠가 쓴 글이요? 그래 싫어. 징글징글하게 싫어. 그러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도 내 아빠 흔적도 모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서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개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줄수록 자신의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서영은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자신은 정말로 버림받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민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순수한 의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아빠는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왜 아빠를 미워해요? 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보고 싶었으면 왔겠지. 좋아했으면 연락했겠지. 하지만 아이의 다음 말이 서영의 비웃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아하면 멀어져도 되나요? 뭐? 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너무 많이 좋아하면 가끔은 멀리서 지켜봐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요. 가까이 가면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멀리 있는 거라고요. 민재는 콧물을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요, 여기 건물이 보이는 바닷가에 매일 갔어요. 거기서 저 꼭대기층을 보면서 항상 그랬어요. 저기에 우리 엄마가 있다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가 있다고.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서영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좋아해서 멀어졌다 가까이 가면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멀리서 지켜만 봤다. 서영이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논리였습니다. 서영에게 사랑은 소유였고 집착이었고 옆에 두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도윤에게 사랑은 배려였고 기다림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식어가는 캔커피가 자신의 초라한 분노를 비웃는 것만 같아서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안 올게요. 죄송해요. 민재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90도로 꺾인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작고 열인지 서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캔커피를 회전문 앞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아이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서영은 그 자리에 박제된 듯 서 있었습니다. 로비의 직원들도 보안 요원도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정적 속에 남겨진 건 바닥에 놓인 캔커피 하나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표정의 서영뿐이었습니다. 좋아하면 멀어져도 되나요? 아이의 질문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물음은 서영이 지난 15년간 쌓아 올린 오해와 증오의 성벽에 가장 치명적인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비틀거렸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 없어. 그건 그냥 핑계야. 도윤이가 나를 사랑했을 리 없어. 서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서늘한 예감이 서영의 발목을 휘감아 오고 있었습니다. 해오름 미디어의 밤은 깊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웅웅거리고 있었죠. 서영은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낮에 로비에서 있었던 일, 아이가 울면서 뛰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식어버린 캔커피가 마치 잔상처럼 망막에 박혀 눈을 감아도 떠도 서영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서영은 불 꺼진 회장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서영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경비반장 경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 안 하고 모해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경태가 혀를 차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서영이 눈을 찌푸렸죠. 경태는 서영의 눈치를 살피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이거 아까 그 꼬마가 주고 갔다. 서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가 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자네까지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드리긴 뭘 드려. 정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 내가 쫓아내려다 받은 거야. 경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상사인 서영에게 보내는 무언의 질책이었죠. 그애 내일 부산 뜬단다. 엄마 치료 때문에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긴대. 이제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애야. 서울로 간다. 그 말이 서영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손으로 끊어낸 인연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멀어지는구나. 서영은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치워보기도 싫으니까. 독하다 독해. 천하의 서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냐. 애가 쓴 편지 한 장 읽을 용기도 없어. 경태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뭉치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서영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공책에서 찢어낸 듯 한쪽 면이 거칠게 뜯겨나간 종이. 그 하찮은 종이 조각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역력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연필심이 뚝 부러진 자국, 눈물방울이 떨어져 번진 자국까지. 아이의 숨결이 그대로 묻어있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께. 첫 줄을 읽자마자 서영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재예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싫어하시는데 제가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라서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의 편지 그 어디에도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순수한 사과뿐이었죠. 저 내일 이사 가요. 엄마 다리가 많이 아파서 서울 병원에 가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못 와요. 할머니 못 봐서 섭섭해요.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옛날에 해준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겨울 난로 같은 분이래요. 겉은 뜨거워서 가까이 가면 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할머니가 화를 내도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건 할머니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난로 겨울 난로. 서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도윤이 사춘기 시절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엄마는 난로 같다 너무 뜨거워서 다가갈 수 없지만 멀어지면 춥다. 그때는 그 말이 자신을 거부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말을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거라고. 아들은 단 한 번도 어미를 미워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서영을 그리워하며 아이에게 자랑해왔던 걸까요? 서영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오해의 벽돌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더 꾹꾹 눌러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아빠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저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김민재 올림 마이너스. 툭. 서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졌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가 좋아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쓰레기라고 소리치며 내쫓았던 그 아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서영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후회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체 내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파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외면하고 손자의 사랑마저 짓밟아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민재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영은 밤새도록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고 지우개 자국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아이는 떠납니다.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이 밀어낸 거리만큼 멀리 떠나버릴 겁니다. 불면의 밤 서영은 난생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대로 끝이 아니게 해달라고. 하지만 텅 빈 회장실에는 서영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늦게 도착한 진심이 서영의 밤을 하얗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우치는 밤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서영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기사가 운전하는 뒷좌석에 앉아 우아하게 서류를 검토했을 시간이지만 지금 서영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내준 주소 보고서에 적혀 있던 그 낡은 빌라로 달려가는 길.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뀔 때마다 서영은 핸들을 내려치며 애가 탔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20분 거리 그 짧은 거리가 오늘따라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시동도 끄지 않고 차에서 뛰쳐내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반지하 방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들과 텅 빈 우편함만이 주인이 떠났음을 알리고 있었죠. 서영이 허망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옆집 문이 열리며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살던 사람들 못 보셨나요? 아, 그 젊은 새댁이랑 꼬마요? 방금 나갔는데 서울 병원 간다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근데 누구세요? 기차역 부산역이었습니다. 서영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들 도윤이 떠날 때도 서영은 이렇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이 앞서서 내가 이기나 해보자며 팔짱을 끼고 돌아섰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놓치면 죽어서도 아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후회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은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높은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음도 잊은 채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민재야, 김민재.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낡은 가방 하나가 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작은 뒷모습. 민재였습니다. 민재야. 서영의 외침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을 발견한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가 놀란 눈으로 서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백하지만 선한 인상의 여자 며느리 이정아였습니다. 회장님? 정아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서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정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네. 서울 가지 마. 아무데도 가지 마. 서영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며느리와 손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지만 서영에게는 오직 두 사람만 보였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정아가 당황해서 서영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못난 시어머니를, 독한 할머니를 용서해. 내 아들 도윤이 그 불쌍한 녀석 보내놓고 너희들마저 모른 척하려 했던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다오. 도윤의 이름이 나오자 정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울고 계셨으니까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아이. 서영은 떨리는 팔을 벌려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가 서영의 얼어붙은 심장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할머니, 저 안 미워요? 이제 화 풀리셨어요? 민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워하다니, 어떻게 너를 미워해. 내가 내 아들의 분신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영은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제 내가 준 캔커피 할머니가 다 마셨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내 아빠가 쓴 원고, 그것도 할머니가 다 읽었어. 아주 훌륭한 이야기더라. 서영은 품에서 어제 챙겨두었던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고운 보자기에 싸둔 원고였습니다. 이거 책으로 만들자.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아주 예쁜 책으로 만들자. 할머니, 민재의 얼굴에 해사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치료 서울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의사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라. 서영은 정아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이 못난 시어머니 곁에서 도윤이 이야기나 들려주렴. 그 녀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밥을 좋아했는지 나한테 다 얘기해줘. 정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가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알아, 이제 다 알아. 그 미련한 녀석 마음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부산역 대합실 한복판 서로를 부둥켜 안은 세 사람 위로 따뜻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이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후, 해오름 미디어 사옥 1층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도윤 작가 유고 동아지 별똥별이 머무는 지붕 출간 기념회. 단상 위에는 건강을 되찾아가는 며느리 정아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손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서영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온화한 진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사랑은 이렇게 제 곁에 남았습니다. 서영이 민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재도 서영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 도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나누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라는 거요. 아들이 가르쳐주고 손자가 일깨워준 그 소중한 진리를 서영은 남은 생동안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겨울 날로 갔던 서영의 마음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디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